2년 전 푸틴은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브릭스 통화의 시제품을 들어보였습니다. 그의 비전은 미국 달러를 무너뜨려 러시아와 중국 중심의 새 세계 질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해가 지난 지금 그는 다시 달러 체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탈달러화를 완전히 포기하자는 내용의 메모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 거래를 포함해서 미국 금융 시스템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시진핑이 중국의 통화를 세계 기축 통화로 만들고 싶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푸틴은 벌써 그를 배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파괴하려던 그 남자가 이제 다시 달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세부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크렘린이 올해 작성한 메모로 러시아의 유리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모스크바가 미국에 요청한 7가지 분야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러시아의 노후화된 항공기 보유량을 현대화하기 위한 장기 항공 계약입니다. 두 번째는 석유와 LNG에 대한 합작 투자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대 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원자력 에너지 협력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에너지 거래를 포함해 미국 달러 시스템으로 복귀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리튬, 구리, 니켈, 백금 등 원자재 협력입니다. 일곱 번째, 기후 친화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안으로 화석 연료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내용이 미국이 아닌 러시아가 제안했다는 것이며 크렘린이 이 목록을 메모로 작성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미국에 포기하거나 받아들일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푸틴의 절박함이 드러나며 이 시점은 베이징의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바로 이번 달 초 2월 1일에 시진핑은 연설을 하면서 중국의 통화인 위안화가 세계 기축 통화가 되기를 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중국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위안화로 달러를 대체하고 싶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 후 러시아는 사실 우리도 다시 달러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자신을 구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중국도 브릭스도 지난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푸틴은 중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지원해왔고 필요한 자금의 60%를 제공한 사실을 포함해 이 내용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드론 부품, 기술, 정치적 지원까지 제공해왔는데 이제 푸틴은 상황이 편해지면 언제든지 그들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진핑과 중국 정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저는 푸틴이 중국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미 패배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론의 헤드라인은 종종 북한이 푸틴에게 쿠르스크에서 싸우라고 약 1만 2천 명의 병력을 제공했다는 소식에 집중됩니다. 또는 이란이 꽤 이른 시기에 푸틴에게 드론 기술을 제공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감, 만약 그렇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중국에서 옵니다. 이제 제가 BRICS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중국과 러시아의 봇들, 그리고 다른 여러 봇들이 우리 영상을 비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아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왜 푸틴은 가장 중요한 동맹을 배신하려 할까요?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답은 러시아 경제입니다. 러시아 경제가 붕괴 중이고 푸틴의 선택지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가 석유 생산을 3개월 연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유가도 하락하고 있죠. 그렇다면 푸틴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꽤 뻔한 건데 유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땅에서 석유를 뽑아내서 파는 게 수익성이 없어진 거죠. 석유 채굴만으로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재로 효과가 나타나 러시아산 석유를 국가들이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까지도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 선박들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사실상 제재를 우회해서 자신이 석유를 팔고 싶은 나라들에게 석유를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룬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며칠 전 러시아의 두 번째로 큰 고객인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보다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는 떠났고 중국은 이미 살 수 있는 만큼 모두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석유를 팔 수 있는 상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석유는 러시아 정부 예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돈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돈, 그리고 돈입니다.
그런데 푸틴은 이 세 가지 모두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푸틴이 국가 TV에서 거짓말을 하라고 돈을 주는 푸틴의 최전쟁 선정아들조차도 이제는 공개적으로 경제 붕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면 훌륭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준비된 일자리 50만 개입니까? 그래서 20만 루블, 즉 2,610달러 이상의 월급을 받던 사람들이 최소한 15만 루블 1,960달러라도 받아들이게 하려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그런 월급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모스크바는 인상적인 수치를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도시에서도 모스크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식당과 가게들이 문을 닫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돈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곳곳에 새로 지은 건물들이 비어 있는데 누가 그걸 살 수 있고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은행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어려운 말을 피하는 겁니다. 아니면 상황이 엉망이고 지표와 싸울 수 없다면 기술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경기 침체가 아닌 기술적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성장세 때문입니다. 이런 말장난이 도대체 무슨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겁니까?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국영 언론이 문제를 인정하면 위기가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국영 선정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 경제학자들 역시 공개적으로 경제적 재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푸틴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푸틴이 전쟁에 패배해 러시아 미래를 망쳤다고 말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반대 의견이 이제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학자 드미트리 오르스킨의 말을 들어보시죠. 푸틴도 그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푸틴도 협상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창한 수사가 결국 점령되지 않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몇천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로 귀결된다는 사실은 키예프를 정복하고 그곳에서 승리 퍼레이드를 하겠다는 생각이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희미해졌으며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영토를 모으는 자, 그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라는 개념 자체를 실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러시아 문화를 실추시켰고 러시아어도 실추시켰습니다. 그는 부술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셔버렸습니다. 문제는 러시아 시민들이 아직 이를 깨닫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들을 실패자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승자이며 무릎에서 일어난 것이 더 기분 좋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경제적 문제들이 이미 전선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는 실제로 모집하는 병사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사상자, 즉 사망자와 부상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매달 러시아의 사망자 수가 푸틴의 군대에 새로 입대한 인원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왜일까요? 푸틴에게는 더 이상 큰 보너스를 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 가을 러시아 입대 보너스가 시민을 하루아침에 백만장자로 만들 수 있다고 했던 이야기요. 실제로 많은 러시아 지역에서는 보너스가 300만 루블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단지 전선에 가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말이죠. 경제적 기회가 없는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그것은 꿈과도 같았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있더라도 최소한 가족들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보너스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러시아인들 또한 정부가 말해준 것보다 위험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상자와 사망자는 늘고 신병은 줄었다. 수학적으로 푸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중국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푸틴이 자신들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 러시아 경제가 붕괴되는 것도 보고 있으며 그들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우크라이나 외교부장과 만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에너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점을 곱씹어 보세요. 러시아의 이른바 장기적이고 무제한적인 동맹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양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무너진다면 중국은 승리하는 쪽에 서고 싶어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날까요? 전장이 아니라 러시아 경제에서 끝날 것입니다. 여기 오늘 뮌헨 정상회담에서 이 점을 설명하는 독일 총리 프레드릭 미르츠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러시아가 적어도 경제적으로, 잠재적으로는 군사적으로 소진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다가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시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설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끔찍한 전쟁을 포기해야 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이 끔찍한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더 이상 그들에게 이득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보세요. 이 전쟁은 이제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러시아가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함께 힘을 합쳐 그들을 이 지점까지 이끈 것입니다. 전쟁이 끝내려면 경제가 붕괴해야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선에서 패배할 필요 없이 돈만 떨어지면 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미 120만 명의 러시아인을 잃었지만 러시아인의 생명에 관심이 없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을 이어가려면 돈이 필요하며 매일 자금이 줄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